산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남종 문인화풍은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남종화라고 하는 것과 문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인화는 뭐 말 그대로 문인들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문인화죠. 문인들은 특별히 직업화가나 그림을 뭐 누구에게 팔아서 생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간단한 그림으로 시로 쓰고 글로 쓰는 것의 연장으로 간단한 그림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문인화라고 하는데 역대 중국에도 그런 그 문인들이 여기로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대 문인들이 여기로 그리는 그림, 또 하나는 직업화가들이 아주 곱게 그린 화조화나 그런 뭐 산수도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병풍 그림이라든가 굉장히 세밀한 그런 그림들, 채색을 쓰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직업 화가들과는 대별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런 직업 화가들의 그림을 중국 명나라 말기에 동기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직업 화가들의 그림을 북종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인들의 그림을 남종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제 선생님이 1891년 진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략 뭐 글을 깨우칠 만한 7, 8살 되면 대부분 서당에 가죠. 그래서 서당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당시 울림산방에 계셨던 소치 허련의 아들인 미산 허영으로부터 묵화의 기초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를 깨우치면서 붓글씨를 쓰면서 뭐 예전에야 당연히 글씨를 쓸 때는 이제 붓으로 썼으니까요. 붓글씨를 쓰면서 그 연장으로 그 묵화의 기초, 대체로 사군자의 기초거든요. 그런 기초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분이 바로 무정정만조라고 하는 개화파 지식인이었습니다. 한학자, 대단한 한학자였고요. 그분이 진도에 유배를 와 계셔서 또 서당을 열으셨거든요. 진도의 유배 중에. 그래서 그 서당에서 무정정만조로부터 이제 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대까지 활동하는 많은 화가들이 그림은 그리지만 스스로 거기에 재화시를 쓰거나 혹은 시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남종 문인화라고 하는 개념 그대로 그림과 혹은 거기에 시서화를 함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의제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한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그림에 대해서 혹은 또 개별적으로도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또 문인적인 소양을 갖춘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도에서 해방을 맞이하시고 다시 이제 광주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무등산 증심사 방학간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 이제 증심사 건너편에 있는 지금 춘설원이 있는 자리에는 오방 최응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방 스님이 계시기 전에는 바로 그곳에 또 한 집안이기도 했었던 서가 최원순 선생님이 이곳에서 요양을 하셨고 1938년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곳을 오방 최응조 목사님이 이어받으셨습니다. 이어받아서 오방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하고 거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심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의제 선생님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오방정에 계셨던 최영조 목사님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당시 근대에 광주를 이끌 만한 최고의 지식인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중에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굉장히 피폐해졌죠. 물론 이제 농업 기술도 이제 떨어졌지만 일제가 수탈해 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하자면 식량도 없었고,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하자면 두 지식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여러모로 대화를 나누면서 덴마크의 예를 이제 서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덴마크에서 농업을 통해서 이제 서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덴마크를 농업을 부흥을 시킴으로써 농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켰다라고 하는 그 예를 서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도
농업 기술자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신 거죠. 1946년에 뭐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또 증심사에 방한칸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중심으로 농업학교를, 그때는 비인가 농업학교였는데요. 고등공민학교, 그 이름도 덴마크의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농업학교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된 사상이 바로 삼애 사상입니다. 덴마크의 농업학교를 만들었던 그 사상의 기초도 천지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하늘은 유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 그리스 사상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으로 신이라기보다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삼애라고 했을 때의 하늘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토이기도 하고요. 한번 빼앗겼던 우리의 국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농토이기도 한 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가까이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멀리는 우리 국민이 되겠죠. 그런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사랑하자는 삼애 사상을 바탕으로 삼애학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농업학교를 설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1953년에 인가를 받은 농업학교는요,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씩 학생들을 받아서 1977년에 의제쌤이 돌아가시던 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학교의 총 졸업생이 244명이고요. 우리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 중에는 우리 그 계몽주의자라고 하는 그 분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의제쌤도 그런 분류를 하자면 아마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건강하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 심신을 물론 이제 단련시켜야 되고, 뭔가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서 나를 부강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 기술이죠. 그래서 농업학교를 운영하실 때는 그런 그 농업 지도자로서 농업 기술을 가지고 농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농업 기술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림 제자들에게는 또 그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화가로서 대단히 이름을 낸, 그다음에 혼자의 삶으로서도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자신의 명예만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자산을 가지고 농업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또 이렇게 길러내고 그 학생들과의 농업학교도 혼자가 아니라 숙식을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등산에 광주 시내를 벗어나서 무등산에 혼자 이렇게 응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삶은 도회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 이곳에서 꿈꾸신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제쌤은 그냥 그 누구와 경쟁을 해서 이걸 뭐 잘 그려야 된다라고 한 생각이 없었고 그 그림 자체에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책을 통해서 나를 수련을 하듯이 그림을 통해서도 나를 수련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림을 지금 풍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화풍인데 그런 남종 문인 화풍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현대까지 쭉 이어오셨던 것도 바로 누구와 경쟁하기보다는 그냥 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의제쌤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시류하고는 좀 동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의제쌤의 삶이었고 그림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